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 손경희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2021년 공무원 시험이죠. 7월 24일 날 실시했던 공무원 시험인데, 여태까지 이제 작년까지는 공무원이 문제를, 우리 이제 전공 과목 컴퓨터 일반이랑 이제 정보보론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부터 문제를 공개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뭐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나오는 식으로, 그죠? 다 적질 못하죠. 적질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주제만 적어서 복원하는 식으로 문제를, 그죠?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는 걸 보고서 이제 수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공개가 돼서 우리가 문제를 같이 이제 풀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문제에 대해 그 시험에 대한 총평이랑 문제 분포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문제 풀이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제 이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약간 그 치우쳤죠, 약간. 그죠? 약간 치우쳐서 요즘 시험 문제에서 보기 힘든 형태의 컴일반의 문제 구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 구조라든지 데이터 통신과 인터넷, 그다음에 운영체제, 이쪽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죠?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공학과 자료구조 문제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문항 분석을 쭉 해놨는데, 요 세 가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독립성에 대한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왔고,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문제는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 같은 경우는 직접 파일이죠. DAM 파일. 그걸 자료구조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차피 DAM 파일, Direct Access Method 파일이잖아요. 직접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구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구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자료구조로 분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컴퓨터 구조로 분류해도 되고, 오히려 이제 자료구조 쪽보다도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그걸 훨씬 더 많이 이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구조로 이제 분류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정보보는 이제 뭐 도스를 갖다 디도스로 넣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 문항 넣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아주 압권이었죠, 이게. 그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과목을 가장 늦게까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공무원은 2014년도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정보본으로 교체하죠. 근데 이제 공무원은 그 이후에도 프로그래밍 언어론 문제를 넣었었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도 그래요. 유일하게 전산직 공무원에서 코드를 봐야 되는, 직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드를 봐야 되는 직렬이 공무원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코드 문제를 계속 넣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보부로 지금 바뀌긴 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론 문제, 프로그래밍 언어론도 이제 그 공무원도 이제 25문항이 나왔었죠. 그 전에도 이제 뭐 2013년까지 공무원도 다 정보보론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을 봤으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문제 유형을 자바에 넣었고요. 그러니까 컴일반에서 스트링 클래스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클래스 문제를 넣은 적이 없는데요. 왜냐면 자바 문제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그 객체 지향 쪽 개념, 뭐 클래스 만들고 객체 만들고 이런 거 위주로 내는 게 이제 위주였는데, 사실 그게 이제 더 맞는 문제고, 근데 스트링 관련된 문제를 넣었고, 또 C++은 또 출력되는 모양을 넣었어요. Cout 되는 모양을 형식 줘서. 그죠? 어떻게 출력되냐.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을 볼 때도 잘 나오지 않던 유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C++ 같은 경우는 C++가 이제 자바가 나왔는데, 사실 C++ 같은 문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는 많이 나왔었지만 컴퓨터 일반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등장한 게 손에 뽑아요. 한 3-4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걸 결부시켜서 더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C++ 문제가 계속 안 나오다가, 컴일반에서 안 나오다가 낼 일이 없죠, 사실은. C 언어 문제랑 자바 문제를 내면 되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인 언어를 낸다면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파이썬을 내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지금 갑자기 C++ 문제를 내는 거는 사실 맞지 않거든요. 이 문제나 이제 이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21년 지방직의 씨뿔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씨뿔뿔 문제조차도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직 시험이 컴퓨터 일반도 문제가 예년보다는 좀 평이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씨뿔뿔 문제를 넣었어요. 근데 21년도에 군무원 시험 바로 전에 지방직 시험이었잖아요. 거기 씨뿔뿔이 나왔고 7월 24일 날 봤던 군무원 시험에 씨뿔뿔이 또 나오니까 이제 컴일반에 씨뿔뿔 문제가 거의 들어가겠다라고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려요. 물론 씨뿔뿔 문제 또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씨뿔뿔 문제가 주가 돼서 매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만약에 출제를 한다, 선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씨뿔뿔보다는 자바 문제를 낼 것이고 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파이썬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C나 자바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고 씨뿔뿔을 막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냥 예상을 하는 것이고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나올 거는 아니고 당연히. 지금처럼 이제 아주 이상한 형태 시험에서 굳이 낼 필요 없는 것 같은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넣기보다는 씨뿔뿔 문제가 나와도 객체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그냥 제어구조에 관련된 문제를 내는 게 훨씬 더 맞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생각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어차피 수업을 2002년부터 계속 했는데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계속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9급에도 있었지만 7급에도 있었거든요. 7급 문제 엄청 어렵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던 이런 씨뿔뿔 문제 물론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지만 진짜 어쩌다 한번 100문제 중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한번 간단히 풀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제가 풀어드린 것 이상으로 뭐 책을 갖다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학습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단하게 총평이랑 문항 분석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쭉 풀어볼 테니까요. 그죠?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시험 보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안 풀어보신 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출문제 해설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처음 이제 뭐 군무원 아니면 전산직 공무원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걸 보시는 거는 별로 맞진 않아요. 해설 특강을. 그러니까 괜히 처음부터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론반 듣고 단원별 문제풀이 반 정도까지 수강하시고 보는 게 사실은 저는 제일 순서대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컴퓨터 일반도 제가 이제 해설지를 또 다 업로드 해놓을 거니까 그걸 뽑아서 프린트해서 저랑 같이 해설을 보시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또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21년도 이제 컴퓨터 일반 7월 24일 날 봤던 시험을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은 굉장히 좀 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맨날 이제 복원 문제 갔다가 복원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딱 공개가 돼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제 뭐 SRAM, DRAM 뭐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스택 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나믹 램인데 이거 이제 좀 고쳐놨는데요.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이걸 또 다이나믹 스택 램이라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SDRAM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DSRAM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용어 자체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스태틱 램과 다이나믹 램을 쓴다는 게 요 중간에다가 이제 스태틱을 잘못 써놓은 것 같아서 지워버렸어요, 그거는. 지워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S캐시 그러잖아요, S캐시.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에다가도 이제 SRAM과 DRAM 구분해놨는데 뭐 재충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캐시나 주기억장치 어디 쓰이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SRAM과 DRAM은 언제든지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뭐 군무원 시험 말고도 국가직, 지방직 어떤 시험이든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SRAM은 캐시에 이용되는 거고 DRAM이 주기억 장치에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SRAM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아주 뭐 쉽게 1번 같은 문제는 뭐 맞추라고 낸 그런 문제. 그래서 이걸 딱 풀면서 풀 때 기분은 좋지만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뭐 다 맞추겠구나.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푸셔야지. 내가 이거 한 문제 맞췄다.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페이스로 쭉 달려가야지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막 좋았다가 걱정했다가 막 이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렸었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도 이 시험 문제 구성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4, 5번까지는 쭉 그냥 쉽게 그냥 막 풀 수 있어서 굉장히 내가 점수를 잘 받겠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커트라인이 좀 올라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죠.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에서 IaaS라든지 그죠? PaaS, SaaS 오퍼레이션을 빌려주는 건 없죠. 운영체제를 빌려주는 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메모리 같은 걸 빌려 쓰는 거잖아요. 가상으로 그죠? 그게 이제 IaaS에 해당이 되고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게 SaaS 그죠? 영역 프로그램 빌려 쓰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에요.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들. 그걸 빌려주는 게 PaaS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간단하게 정답은 4번으로 해서 해설에다가 이제 IaaS, PaaS, SaaS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뒀는데 그 각각을 갖다 비교하거나 이런 문항으로도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죠. 그다음 3번은 이제 다중 스레드에 대한 설명인데 스레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를 쪼갠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보다 훨씬 작은 거고. 그래서 문맥 교환 많이 나오는데 문맥 교환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프로세스에서도 프로세스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문맥 교환 시간은 작은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를 쪼갠 거니까 실행 단위로 그 스레드 단위로 문맥 교환을 한다면은 훨씬 더 교환해야 되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4번에 봤더니 통상적으로 프로세스를 라이트웨이트예요. 그죠? 프로세스가 라이트웨이트고 스레드가 헤비래요. 스레드가 헤비. 프로세스를 쪼갠 게 스레드잖아요. 그죠? 쪼갠 게. 실제 실행 단위는 스레드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레드라는 단위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운영체제를 자세히 공부할 땐 스레드로 공부를 해요. 실제 실행된 단위 스레드니까. 근데 운영체제가 주가 돼서 나온 책이 아닌 책, 아니 운영체제 책이 좀 작은 책에서는 스레드를 어떤 거다라고만 명시하고 그냥 프로세스 위주로 가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스레드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프로세스 위주로 가죠. 보통. 그죠? 프로세스 위주로 가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이제 스레드가 어떤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사실은 뭐 풀기 어렵지 않은 거. 반대로 된 거죠. 프로세스를 쪼갠 게 스레드니까 스레드가 더 가볍겠죠. 프로세스가 더 무겁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스레드는 LWP가 되고 프로세스가 HWP가 되겠죠. 그죠? 3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이제 뭐 CPU랑 이제 주기억 장치 소통 차이 딱 보자마자 이제 뭐 캐시죠. 이거 뭐 따로 볼 게 없죠. 그죠? 레지스터, 뭐 롬 이건 이제 CPU 내부에 있는 아주 작은 기억 소자고. 롬은 이제 바이오스나 포스트 이런 거 들어있는 애죠. 바이오스라든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든지 뭐 포스트 같은 거 들어있는 부분이고. 파워 온 세브 테스트 그죠? 처음 킬 때 이제 제대로 컴퓨터가 동작하는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죠? 아이오 버퍼는 이제 그 뭐 보통 스풀링 할 때 쓰는 거죠. 그죠? 버퍼 메모리 잡아서 CPU가 이제 실제 그 I/O 장치를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넘겨놓고 CPU는 자기 할 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캐시 아주 뭐 쉽게 나온 거고요. 4번 문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5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운영체제가 이제 자신의 작업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운영체제는 요청받은 작업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생성할 때, 그죠? 생성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생성해서 준비로 넘어갔다가 준비해서 실행이 되죠. 준비에 실행 넘어가는 게 디스패치고 실행 끝나면 종료가 되는데 생성이 뭐 하는 거예요?
PCB를 할당받는 거죠. PCB를 할당받고 주기억 정체로 들어갔다가 디스패치에 의해서 CPU에 들어서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되면 PCB를 다시 반환시키죠. 제거시키죠. 그죠? 근데 만약에 실행하다가 블럭이 발생되는 거죠. 이벤트나 입출력 발생된다 그러면 대기로 넘어갔다가 그거 다 처리가 되면은 다시 이제 준비로 넘어가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PCB가 이게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쓰이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세스에서 쓰이는 이제 실행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뭐 이런 애들은 없고요. FCB도 예전 문제에 나온 적은 있어요. 잘 나오진 않는데 FCB는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이죠.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태가 프로그램이고요. 그죠? 그 프로그램을 주기억 전체를 불러와서 실행시키면은 그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는 같은 말인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정적인 애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실행되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장 단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장 단위. 저장 단위에 해당되는 거. 그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뭘 필요로 해요? FCB. 그죠? 이걸 필요로 하는 것이고 프로세스는 PCB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5번 정답도 뭐 간단하게 뭐 FCB라는 걸 몰라도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그죠? 2번이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6번에 좀 문제 어렵죠. 비동기 인터럽트가 나왔어요. 그죠? 비동기 인터럽트. 그래서 비동기 인터럽트와 이제 동기식 인터럽트를 제가 그래서 이제 해설에다 좀 비교를 해놨죠. 일반적으로 동기식 인터럽트가 입셉션이에요. 예외 처리라고 하죠, 보통. 그죠? 그걸 보통 많이 말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프로그램 위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반대로 이제 비동기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을 말해요. 보통 하드웨어 쪽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언제든지 예측 불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추어서 시간을 맞추어서 수행되는 것. 그래서 이제 동기식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0으로 나눈다. 뭐 프로세스가 원인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어차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니까 뭐 페이지 폴트 같은 거 발생한 경우가 다 동기식 인터럽트가 되는 것이고 요건 요 문제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 뭐 얼토닥토 않은 문제 하나 넣어서 틀리게 만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잘 구성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제 문제 막 뭐 11번 문제라든지 주파수에 관련된 거 막, 그죠? 그 다음에 뭐 SNS 약자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뭐 약간 쓸데없는 문제들 그런 것도 있는데 주파수 관련된 건 그 주파수 또 알고 있어야 푸는 건데 그 안 보면 못 푼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뭐 앞으로 시험에서 중요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건 중요해서 해설을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해설에다가 별표 하나 쳐 놓으시고 싱크로너스니까 이제 비동기식 인터럽트는 이제 이걸 일반적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도 하고 정해진 기준이 없이 예측이 불가하게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O 인터럽트라든지 키보드 이벤트 이것도 어차피 IO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트워크 패킷 쪽이라든지 타임 틱이라는 게 쪼개는 거거든요. 시간 쪼개는 거, 분할하는 거. 그게 여기에 나온 거죠. 타임 슬라이스. 뭐 타임 슬라이스나 타임 퀀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으로 나누고 플러스 원인이고 플러스 명령어가 시스템 호출하는 거. 그죠? SVC죠. 그게 이제 다 어차피 프로그램적인 원인으로 되는 것인데 동기식이 되는데 얘만 뭐 운영체 정경화에서 프로세스의 규정된 실행 시간 타임 슬라이스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임 슬라이스 쓰는 게 뭐 있어요? 그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보면은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운드 로빈. 라운드 로빈이 뭐예요? 시간을 타임 슬라이스에 의해서 쪼개서 쓰는 거죠. 타임 슬라이스가 우리 문제에서 보통 뭐 3이나 5로 나온다. 5로 돼 있다. 그럼 5라는 시간 동안 처리하고 처리가 안 됐으면 뒤로 다시 빠지는 거잖아요. 대기 큐 뒤로. 근데 어떤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이 2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밖에 안 돼요. 타임 슬라이스 놓은데. 그럼 5를 다 채우지 않거든요.
2만 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 예측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인터럽트 처리해 주는 게 이제 보통 비동기식 인터럽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쪽이냐 동기식 예측 가능하게 쓸 수 있냐 아니면은 예측 불가하게, 그죠? 하드웨어적인 쪽에서 나는 인터럽트냐를 갖다가 구분해서 이제 동기, 비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6번 정답은 6번은 좀 문제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그 해설에 써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걸 알아놓으면은 또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에서도 뭐 매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또 출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임계구역이에요. 그래서 임계구역은 어떻게 본다면 상호 배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임계구역을 만들어서 상호 배제를 실현하는 게 이제 실제 이제 세마포나 모니터 같은 거, 그죠?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세마포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하죠. 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죠?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열쇠가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1이면 열쇠가 걸려 있는 거니까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다시 0으로 바꿨다가 다른 프로세스가 오면은 0이잖아요. 지금 1이 아니라. 그러니까 1은 열쇠가 걸려 있는 거, 0은 열쇠가 없는 거니까 열쇠 없으니까 못 들어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랬다가 얘가 다 사용하고 나올 때 다시 플러스 1을 하면은 이게 다시 1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이걸 갖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화장실 두 사람 같이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 같이 들어가서 화장실 쓸 수 없으니까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동시에 다수의 프로세스가 병렬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임계구역은 상호배제, 다른 말로 뭐 아이솔레이션이라 볼 수 있죠. 격리하는 거, 격리. 너 혼자만 써. 너 쓸 땐 다른 애 못 들어가게 할게. 얘 다 쓰고 나오면 그때 다른 애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완전 엉뚱한 말, 완전 반대로 써놨죠. 병렬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실행 효율성을 높인다. 그죠? 이거는 임계구역 한마디로 이제 상호배제를 완전히 반대로 써놓은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임계구역, 뭐 상호배제, 뭐 세마포, 모니터 이런 것들 또 문제에서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알아놓으셔야 돼요. 7번 정답은 2번. 8번 접근 시간 가장 빠른 거. 접근 시간 가장 빠른 게 이제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DAM 파일, 직접 파일이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였어요? 속도가 가장 빠르고. 하지만 이제 해시라는 게 필요하죠. 해싱 기법이 필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값을 해시 함수에 의해서 물리적 주소를 변화해서 거기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해시표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얘네들이 다 특징이 있죠. 뭐 이건 필요 없고, 그죠? 4번은 필요 없고. 1번이 이제 그 순차 파일이죠. 시퀀스 액세스 메소드 파일에서 순차 파일인데 얘는 기억 공간의 효율성은 제일 좋아요. 기억 공간의 효율성은 다른 애들보다 제일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파일 같은 경우는 SAM, 3파일은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쓰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파일들보다 뭔가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거 한마디로. 기억 공간 효율성 면에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느리죠. 얘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쭉 검색을 해나가야 되니까. R3 파일은 뭐예요? 인덱스 갖다가 직접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액세스 메소드 방식이 또 있으니까 순차 처리 가능한 거. 그래서 얘는 직접 처리와 순차 처리가 가장 원활하게 수행되는 거. 직접 순차가 가장 원활하게 수행해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R3 파일 같은 건 이제 실제 많이 이용을 해요. 실제 많이 이용을 하고. 여기는 없지만 이제 리스트 파일이라는 거 있죠. 리스트. 얘도 이제 얘만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돼요? 데이터를 삽입 삭제하는 거. 이게 가장 용이하죠. 다른 방식들보다. 왜냐하면 리스트 파일은 이렇게 리스트로 A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터만 살짝 변경을 하면은 이 중간에 껴놓을 때도 뭐 D라는 거 이 중간에 껴놔야 된다. 그러면
이 포인터를 잘라버릴 필요도 없어요. 이 포인터를 이쪽으로 연결하고 이걸 이쪽으로 연결하면 끝나거든요, 그냥. 그래서 리스트 파일 같은 게 이제 사유삭제 굉장히 용이한 자신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애들이에요, 다. 그죠?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뭐 문제는 뭐 굉장히 간단히 나온 거죠. 그죠? 3번 DAM 파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번에 이런 거는 뭐 사실 문제로 그닥 낼 필요는 없는데요. 그죠? IETF를 갖다가 뭐 인터넷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 인터넷 작업 그룹으로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ETF 다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쫙 퍼져 나가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 뭐 정확히 다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위에 이제 요게 있고, 밑으로 이제 뭐 나뉘고 쭉 나뉘어요. 분과가 쭉 나뉘는데, 그렇게 뭐 정확히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 써놓진 않았어요. 오히려 다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IETF, 그러면 이제 일단 해설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9번 정답은 1번으로, 그죠? 비중을 이렇게 높게 뭐 볼 필요가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중 접속 기술도 뭐 간단히 나왔어요. 다중 접속 기술이 이제 프리퀀시 쓰는 거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 공간 나눠 쓰는 거고, TDMA에서 타임, 시간 나눠 쓰는 거, 그다음에 CDMA에서 코드 분할, FDMA와 TDMA를 혼합한 형태죠, 그죠? 우리나라 쓰고 있는 이제 이동통신 기술 이었다라 보시면 되고. 근데 이번에 엉뚱한 걸 써놨어요. 뭐 채널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방식인데 시간을 쪼개서 쓰는데 ADMA 이런 건 없어요. 시간을 쪼개서 쓰면 TDMA죠. 근데 TDMA가 종류가 있긴 있어요. 동기식과 비동기식 해가지고 동기식이면 싱크로너스니까 STDMA라든지 어싱크로너스에서 ATDMA라는 건 있지만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2번은 이제 잘못 써놓은 거고, CDMA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96년도에 최초로 상용을 하죠. 우리나라 기술은 아니고 원래 미국 퀄컴사가 만든 기술인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을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CDMA를 보고서 그때 당시에 유럽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CDMA는 꿈의 기술이다. 왜냐면 유럽 쪽에서는 TDMA를 쓰고 있었거든요. 유럽은 어차피 쓰는 게 TDMA 방식인 GSM 방식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CDMA는 꿈의 기술이다. 이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가 상용을 한다니까. 미국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꿈의 기술이라는 게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좋은 기술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네들은 TDMA 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쓰는 FDMA는 공간을 쪼개서 채널로 나눠 쓰는 거고 TDMA는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CDMA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배가 아팠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꿈의 기술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은 절대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실현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이나 이제 LG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CDMA 예전 핸드폰에는 이렇게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안테나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테나 있을 때 여기 이제 은색으로 스티커 하나 붙어 있어요. 뭐 CDMA 이렇게 써 있는 거. 은색 조그만 스티커 붙어 있어서 CDMA 퀄컴 써 있거든요. 퀄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만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팔잖아요. 그럼 로열티 5%가 퀄컴사로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2000년도 되면서는 삼성에서 한번 퀄컴사 살라고 그랬는데 못 샀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약간 비아냥거렸죠. 뭐 퀄컴사를 먹여 살린 나라는 뭐 한국 삼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TDMA가 되기 때문에 그죠? 잘못된 거 써놨고 10번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번 이런 문제는 사실 뭐 한 번 정도 이제 반오세요. 반오시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또 까먹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기억이 나겠죠. 이 적외선이라는 거. 적외선파. 그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적외선파를 다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한번 이제 확인하시라고 적어놓은 건데 이런 문제는 뭐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 거기서 마이크로파가 이제 1GHz부터 이제 300GHz 범위 보통 이제 셀룰러 통신 쪽에 많이 쓰는 거. 무선 랜 이런데 라디오파가 이제
3kHz부터 1GHz 범위가 되고 적외선파가 이제 300GHz부터 이제 400THz, 그죠?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정답이 적외선파가 돼요. 음성파는 우리 음성파라는데 이건 굉장히 낮아요. 이건 뭐 한 300에서 한 3,400 이 정도 헤르츠? 굉장히 뭐 낮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뭐 문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는 않더라도 뭐 지금 같은 유형의 문제는 또 이제 나올 수는 있으니까 다 외운다기보다는 적외선파가 요런 정도 된다, 그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은 라디오파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라디오파가 3kHz부터 1GHz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파에서 얘가 이제 몇이에요? 1GHz부터. 외우진 않더라도, 이제 이 수치를 다 외우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300GHz고, 그 다음이 뭐가 되냐? 그 다음이 적외선파. 이제 300GHz부터 해서 지금 나온 것처럼 400THz까지, 그죠?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높으면 높으면 이렇게 뭔가를 통과하고 하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통과할 수 없어서 이제 뭐 벽을 통과할 수 없어서 폐쇄된 공간에서. 어디서 쓰는 거예요, 보통? 적외선파는. 여러분들 이제 뭐 에어컨이나 이제 TV 리모컨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에어컨이나 TV 리모컨을 막 집 밖에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 밖에서, 아파트 밖에서 막 쓰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집 안에서 텔레비전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뭐 밖에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장난 쳐본 적 있잖아요. TV 막 트는데 딴 데 못 틀게 하려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려고 그 앞에 TV 적외선파 봤는데 손으로 막아놓으면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틀어지거든요. 어렸을 때 그 형제끼리 그런 장난 막 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적외선파가. 그래서 그런 형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빨간 거 깜빡깜빡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적외선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에어컨 많이 쓰니까 에어컨 리모컨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불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켜지잖아요, 저게. 이거를 여러분들 뭐 해가 될 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눌러보세요. 그럼 불빛이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보이거든요, 그게. 그게 적외선파예요, 실제 쓰는 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은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가 이거를. 그죠? 전산직에서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된다. 그죠? 그 정도만 일단 한번. 그죠? 혹시 또 이제 뭐 나중에 뭐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혹시나 또 모르니까. 그죠? 한 번 정도 봐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적외선파가 되고 10번 아래 지문은 파이 시스템과 DBMS. 파이 시스템에는 종속성이 굉장히 심하고 중복성이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DBMS를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가 쓰기 편하도록 그죠?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DBMS의 장점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래서 파일 시스템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 구조가 변경되면 이 파일을 이제 사용하는 모든 프레임 변경돼야 된다. 이건 이제 종속성이 심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응용 프레임과 데이터 파일이 1대1로 묶여 있는 거. 이렇게. 이게 파일 시스템이죠. 다 각각. 이런 식으로. 1대1로 한마디로 종속성이 굉장히 심한 거. 그래서 DB는 이제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는 잔뜩 있지만 밑에 DB는 하나. N-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사용자가 그냥 쓰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이제 DBMS 하나 놓고 쓰는 이런 형태죠. 얘는 이제 독립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DBMS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구조가 변경돼도 뭐 데이터 항목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만 변경되지 나머지 프로그램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 항목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 보수 비용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독립성이 된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다 1대1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변경되면 여기를 다 싹 다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가 이건 좀 굉장히 쉽게 나온 거고, 이제 구국 커밀반에서도 데이터 독립성이 나오면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비교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꽤 기간이 오래됐는데, 이건 좀 쉽게 나온 거고요. 앞으로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밋밋하게 그냥 독립성만 내는 게 아니라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낼 확률이 높아요. 그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봤지만 이 스키마를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다. 그죠? 사용자 관점, 외부 스키마 통합한 거, 전체적인 관점이고, 이게 이제 물리적 저장식 관점이죠. 여기가 변경돼도 외부 스키마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되는 거고, 여기가 변경돼도. 물리적 구조가 변경돼도 논리적 구조나 개념 스키마에서의 논리적 구조나 응용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죠. 요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지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되고 헷갈려요, 문제가. 7급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 자체도 길어지고 지문이, 그죠? 어렵기 때문에 요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제. 제가 이제 7급도 수업을 하니까 7급에도 이제 문제 내주고 이제 풀게 하면은 막 풀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딱 알아놓으면은 이제 쉽게 되는데 말이 막 되게 헷갈려요, 생각보다 이게. 실제 문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이 실수하니까 요거를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12번 정답은 이제 3번. 데이터 독립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번의 IP 주소는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로 분류가 된다. 공인 IP 주소를 사설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유기. 원래 명칭은 NAT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설 IP, NAT를 썼던 이유는 처음은 이 사설 IP는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일반 철수, 이반 철수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소 일부분은 이쪽 집도 쓸 수 있고 이쪽 집도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인 IP를 쓰면 공인 IP는 유일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주소이기 때문에 그걸 각각의 사용자에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주소가 모질라잖아요. 그러니까 IPv4를 쓸 때는 주소가 이제 모자랐기 때문에 NAT를 설치를 하고, 이쪽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공인 IP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이 안쪽에는 다 각각 뭘 주는 거예요? 사설 IP를 주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사설 IP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설 IP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다. 공인 IP는 뭐 100이고 예를 들어서 공인 IP 100은 실제 주소는 길죠. 뭐 169.254.17.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201. 이렇게 쭉 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100이랑 1, 2, 3으로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이 공인 IP는 여기에서 100을 쓰고 있으면 다른 데서는 절대 100을 못 써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니까. 그죠? 근데 이 사설 IP는 1, 2, 3, 4, 5, 6, 7, 8, 90까지다 예를 들어서 이 10까지는 이 집 말고 다른 집도 쓸 수 있고 다른 회사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소가 모질라니까 이런 방식을 쓴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딱 써보니까 이게 뭐가 좋으냐면은 원래 주소 고갈 문제 때문에 NAT를 쓴 거거든요. 원래 주소 고갈 문제 때문에 NAT를 쓴 건데 써보니까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정보보호 쪽이 굉장히 많이 막 대두가 됐거든요. 이거 정보보호에도 좋겠는데 일단은 외부와 내부를 분리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방화벽으로 쓰는 거 일단은 외부에서 들어올 땐 NAT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파이어를 설치하면은 필터링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뭐가 좋으냐면은 외부에서 공격자가 공격을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호스트들의 주소를 몰라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얘 주소밖에 모르는 거예요. 얘네 주소를 알아야 들어와서 공격을 할 텐데 사설 IP 뭘 쓰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얘가 그걸 분배해 주니까. 그죠? 그 용도로 많이 쓰는 거예요. 정보보호 쪽에서. 그죠? 그래서 NAT를 정보보호에 이용하게 된 거는 원래부터 정보보호에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소 고갈 문제 때문에 쓴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본다면
정보 보호처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쭉 있고, 여러분들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이런 게 좀 이제 문제 나오면은 많이 어려워지는데, 사설 IP를 써놨어요, 제가.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에서. 이거 몇 번 나왔어요, 문제로. 근데 굉장히 골치 아프죠. 좀 암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자리 위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10A 클래스는 10에 해당되는 거. 10.0.0.0부터 10.25.25.25까지는 A 클래스 쓸 때는 A 클래스 쓴 애들은 다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사설 IP가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을 정해놓은 거죠. B도 정했고 C도 정했어요. 요걸 한번 묶어 놓으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수업을 하면 단원별에서 아마 요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은 모의고사나 이럴 때서 풀어볼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는 분명히 풀어볼 때가 있으니까 묶어 놓으시고, 10.10에 해당되는 A 클래스는, B 클래스는 뭐까지 알아야 돼요? 172.16, 172.31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C 클래스는 192.168, 192.118, 0부터 250까지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수 있고, 이게 이제 보통 문제 나왔던 거 한 두 문 정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설 IP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172.35. 이렇게 쓴 거예요. 35. 35는 안 되잖아요. 172.16부터 3일까지니까. 그런 거 고쳐놔요. 그런 거. 그래서 사설 IP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라. 이런 문제. 사실 이 문제보다는 그 문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높은 건 아닌데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전 세계에서 중복이 없는 유일한 IP 주소는 이제 공인 IP고, 그죠? 특정한 하나의 NAT 방식의 공유기 라우터에 유일하게 할 때 내는 요거죠. 이 공인 IP잖아요, 이거는. 그죠? 둘 다 공인 IP 말하는 거고. 세계적으로 이제 ICAN은 이 국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한다. 관리하는 IP 주소는 이거는 공인 IP 관리하는 거고요. 공인 IP. 하나의 NAT 장비로 구축한 랜이죠, 랜. 이게 랜. 그죠? 랜 영역 내에서, 이 안에서. 그죠? 이 안에 있는 애들. 영역 내에서 임의로 할 때는 유일한 IP. 여기서 할 때는 유일한 IP죠. 이게 사설 IP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집단에서 막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0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지만, 이건 하나지만 1, 2, 3, 4, 여기 아까 제가 예제로 들었던 거 1부터 10까지는 이쪽 집도 쓰지만 다른 집도 쓰고, 그죠? 하지만 다른 집은 분명히 공인 IP는 101이나 102나 이렇게 다른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이제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 이 문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도 그렇지만 좀 골치 아픈 게 이제 사설 IP의 규모 나오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암기가 돼 있어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에 써놓은 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왜 낸지 모르겠어요. UCC, 뭐 ERP, 전사적 자원관리, 그죠? 뭐 증강현실, SNS가 왜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에요.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트워크 서비스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7번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 간단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운영체제, 뭐 컴파일러, 오퍼레이션, 운영체제 해당되는 거, 윈도우, 뭐 유닉스 뭐 다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그죠? 다른 걸 뭔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응용 소프트웨어. 뭐 마이크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하나 쭉 구분해 놨는데요. 이것도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고 지금 해설에 달하는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응용 소프트웨어를 또 구분하는 문제, 지금 나와 있는 큰 제목으로 또 할 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것도 그냥 뭐 맞추라고 낸 문제죠. 하드웨어 사용자 연결은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응용 프로가 바로 받지 못하잖아요. 운영체제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여기까지가 사실 뭐예요? 플랫폼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래야 위에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깔고 우리는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데스크탑이든 스마트폰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앱을 하나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죠. 하드웨어. 스마트폰만 있다고 쓸 수 있네요. 거기에 삼성 거면 안드로이드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 깔려 있고 그 상태에서 앱을 위에다 얹어서 쓰는 거예요. 앱을 갖다 우리 보면서 쓰는 거고 한마디로 그죠? 데스크탑이라면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윈도우라는 운영체가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쓰는 거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7번도 뭐 간단하죠. 2개 이상의 CPU, 다중 프로세싱을 말하는 거죠. 탑재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운영체제 작업 처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다중 처리가 되는 거고 멀티 프로세싱, 그죠? 멀티 프로세서 여러 개 프로세스가 CPU니까 어차피 프로세서가 CPU니까 프로세서 여러 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다중 처리는 아니죠. 다중 처리 쓰게 되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CPU가 여러 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CPU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죠? 다중 프로그래밍을 주로 쓰는 거죠. 그죠? 17번 문제도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 18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좀 문제가 그렇다는 게 18번 문제나 13번 아까 주파수 문제 있었죠. 13번이나 18번이나 또 하나 뭐 있어요. 14번 SNS 이런 문제 있죠. 뭐 SNS 문제는 사실 뭐 맞추라고 내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18번, 14번 몇 번이었어요? 18번, 14번, 11번. 이런 문제 중에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사실은. 웬만한 시험에서 그렇게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세 문제까지 넣었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고. 이거 말고도 낼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공부하는 거 중요한 부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난이도를 올려서 내면은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시험이란 게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공부한 사람들 더 성적 잘 나오게 하려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성적 안 나오게 하고 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많이 아는 사람들을.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공부를 많이 했건 많이 안 했건 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이거 갖다가 공부를 많이 했냐, 못 했냐,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까 그 주파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그걸 어떻게 하다 암기하는 사람 맞추겠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뭐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런 걸 암기를 하겠어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이제 이 시험이라는 취지를, 그죠? 정확히 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래요. 그죠? 일단 이제 모니터나 TV로 전송할 수 있다. 영상이나 음성을 갖다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지금 TV 볼 때 보통 HDMI 1, 2, 3만 있어서 그거 맞춰놓고 TV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꽂는 것도 보통 그걸로 꽂죠. 한 번이라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우리가 설치하진 않지만 쓰다 보면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셋톱박스가. 그럼 그거 뒤에 보고 이제 막 리모컨을 조정하면은 HDMI 1, 2, 3 막 나오는 화면 보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모니터나 TV로 전송할 수 있는 포트 연결 단자 그래서 HDMI가 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그림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도 하나 이제 밑에 넣어놨어요. 그냥 이제 말만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DSUB라든지 DVI라든지 HDMI 설명 써놨고 이제 그림 그렸으니까 봐주시고 USB는 우리가 맨날 쓰는 거니까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18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확인만 해놓으세요. 19번은 이제 뭐 맞추러 낸 거죠, 이거, 그죠? 526이니까 이거 뭐 써놨어요. 이진수로 바꿔서 하면 되죠. 이거 바꾸면, 이진수로 바꾸면은 거기 있는 거 얘기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쓸게요. 101에다가 101에다가 010에다가 110 이진수로 바뀌고 요거 이제 16진수로 바꾸면은 4개씩 묶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럼 8, 2, 12A니까 11, B가 되고 1015,
110이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56, 16진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진수에서 16진수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16진에서 8진수 바꿀 때는 이 진수를 항상 통과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정답은 이제 1번 이거 보시면 되고요. 20번도 이제 그 예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트리형 이런 거 나왔어요. 트리형 같은 건 이제 우리가 보통 렌을 안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버스형이나 이제 링형 쓰죠. 그래서 CSMA CD 802.3이죠. IEE에서. 그 다음에 이게 충돌이 발생되니까 버스형이 물리적으로 버스형이지만 논리적으로 링형을 만든 게 토큰 버스형이죠. 802.4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아예 물리적인 것들 링형 쓰자 해서 만든 게 이제 802.5가 되는 토큰 링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맞는데 프레임 릴레이 방식이 렌과 렌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렌과 렌 연결하는데 이걸 렌의 구성 형태로 쓸 수는 없겠죠. 쓸 필요가 없겠죠. 렌 구성하는데 렌과 렌 연결하는 걸 못 알았어요. 그죠? 그런 식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용 용도에 맞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쓰지를 않고 사실은. 그래서 2번이 이제 잘못된 건데, 나머지 내용들 뭐 변복주할 수 있다,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뭐 어려운 말들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그 프레임 릴레이 방식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한번 딱 스타트가 끊기면은 예전에 나온 적은 있지만 하도 오래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는 있으니까 한번 읽어 놓으시면 돼요. 랜들을 연결하는 고속통신 기술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뭐 기관망 같은 거 설치할 때 보통 쓰는 거, 그죠?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20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21번은 정보보호 문제를 넣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된 거죠. 뭐 디도스가 아니라 도스죠. 컴퓨터 한 대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냄으로써 다른 사람이 서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해킹 방법. 그래서 뭐 핑오버데스라든지 뭐 심플로딩이라든지 뭐 스머프 공격 이런 것들 다 도스 공격이 되는 거죠. 디도스 공격은 한 명의 공격자가 공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스 공격은 1대1로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공격자 하나랑 공격 대상 하나가 있는데, 디도스 공격은 다대일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자 하나가 수많은 좀비 PC를 잡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형성해서, 본넷 형성해서 그 수많은 좀비 PC가 그 N개의 좀비 PC가 공격을 들어가는 게 디도스니까. 그래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 뭐 매크로 바이러스라든지 뭐 바이러스, 랜섬웨어 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근데 정보보호를 우리가 이제 같이 또 수업을 하고 시험까지 보기 때문에 뭐 보기에는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21번 정답은 1번. 22번도 뭐 사실 뭐 맞추러 내준 거죠. 입출력 명령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거. 근데 DMA 프로세서라고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냥 DMA 제어기, 그냥 DMA라고 많이 하는데, 이 프로세서를 쓰게 되면 뭐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의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그냥 쓴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채널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프로세서, IO 프로세서잖아요, 채널이. 그냥 그 입출력을 전담하는 그 CPU니까 사실은. 근데 DMA는 사실 그건 아니죠. CPU에 사이클을 그러니까 뺏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사이클 스트링이라고 하지만, 사이클을 훔쳐다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CPU가 버스 허가권을 주는 거거든요, 사용권을. 너 써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문제 푸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 프로세서보다 그냥 DMA라고 쓰는 게 낫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뭐 어렵진 않겠지만, 그죠? 보시면 되고. 23번은 이제 네트워크 교환 방식 중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통신을 원하는 호스트가 연결 경로를 미리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축적 교환 방식, 축적 방식이 있고 비축적 방식이 있죠. 그래서 축적 방식으로 쓰는 게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이고, 거꾸로 썼네. 비축적 방식이 회선 교환. 어디 쓰는 거예요? PSTN. 텔레폰이죠. 전화에 쓰는 거예요, 전화. 그러니까 전화는 축적
축적을 시켜서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서로 통화를 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를 축적했다 보내면은 말을 얘가 한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빡 말이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전화는. 유선전화 말하는 거. 유선전화는 서로 간에 막 말하는 게 실시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선을 딱 잡고서 해야 돼요. 그죠? 연결을 미리 설정해가지고 회선 잡아놓고 그 회선에서 서로 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이 축적 교환은 PSDN 쪽이죠. 축적 교환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이제 메시지 교환은 초창기에 쓰던 형태, 메시지 전체를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연 시간이 커요, 사실은. 그죠? 축적할 게 많으니까. 그냥 버퍼라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을 많이 쓰는데 패킷 교환이 메시지를 쪼개는 거죠. 메시지를 이제 패킷 단위로 쪼개서 이제 보내는 건데 그게 두 가지가 있죠. 가상 연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죠. 데이터그램은 연결해놓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결 아니죠. 논리적인 연결을 가상 연결해놓고 보내는 거. 데이터그램은 그냥 막 보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은 신뢰도는 없지만 속도는 빨라요. 하지만 가상 연결 방식은 속도는 얘보다는 좀 느리겠지만 가상 연결 방식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이게 나중에 어떤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얘가 커넥션 오리엔티드, 그죠? 연결 지향형인 TCP가 되는 거고 이게 UDP죠. UDP에서 D가 데이터그램이에요. 그죠? 그냥 커넥션 리스, 비연결형. 그죠? 이렇게 쭉 되는 건데 연결을 설정한다 그러면 일단 해당되는 게 이제 얘하고 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설명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뭐 이거다, 축적이다, 비축적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연결만 갖다 썼으니까. 그래서 보기에다 이걸 못 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회선 교환이 있고 파란색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회선 교환이 있고 그다음에 패킷 교환이 있죠. 근데 패킷 교환 안 했죠? 이게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축적이나 비축적을 좀 썼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일단 그렇게 썼고 좀 애매하죠. 패킷 교환 안에는 가상 연결 표현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메시지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이 있고 뭐만 없어요 지금 보기에. 가상 연결만 빼놓은 거거든요. 이거 껴놓으면 이제 괜히 좀 논란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PSDN이다, PSTN이다, 축적이다, 비축적이다 이런 걸 좀 더 써줬으면 좀 더 명확한 문제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요거만 안 쓰고서 저거 고르겠지?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건 요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연결 설정해서 이제 한다. 그죠? 네트워크 교환 방식을 써서 회선 교환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정답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회선 교환에서 이제 뭐 축적에서 이제 뭐 패킷 교환이나 뭐 그러니까 회선 교환과 축적, 회선 교환은 비축적이죠. 패킷 교환, 메시지 교환 다시 써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 문제인데 이제 뭐 이게 푸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찾아보거나 하시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구무원 시험을 앞으로 이제 보실 분도 있고 국가직 보실 분도 있고 지방직 보실 분도 있을 텐데 C++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문제를 못 따라푸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C 언어 문제도 예전에 프로그램 언어 문제에서는 C 언어만 계속 문제를 많이 내나니까 프린트F의 형식 엄청 많이 냈어요. 문제로. 근데 그걸 지금 내냐고 안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컴퓨터 일반에서 C 언어 문제 나오면 마이너의 한두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프린트F를 문제 낸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얘도 Cout 문제 낸 거거든요. Cout이 프린트F에 사실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왜 넣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솔직히 뭐 프로그램 언어론 시험 볼 때 제가 프로그램 언어론 시험을 계속 했으니까요. 10년은 안 했죠. 한 7, 8년, 8, 9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프로그램 언어 책 내면서. 그 많은 문제를 보고 그 많은 수업을 했어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진짜 손에 꼽아요. 그때 프로그램 언어론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죠. 그죠? 한 두 문제? 그 많은 문제 중에 한 1000문제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컴일반에다가 프로그램 문제를 갖다가 두 문제 딸랑 넣는데
하나는 또 이런 거 넣고, 그죠? 이거 답이고. 스트링 넣고, 그죠? 이건 원래 근데 많이 나왔어요. 이거 스트링이나 이제 지금 여기 스트링만 나왔는데 이거 나올 때 스트링이랑 스트링 버퍼 비교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프로그램 언어로는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간단히 그냥 해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Cout으로 출력을 하는데 셋이 없다면 그냥 요거 전체가 나오죠. 그럼 정답이 없겠죠. 셋을 통과해서 일로 나가는 거거든요. 출력이. 그러니까 Cout은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C에서는 이제 그 printf가 있고 출력은 그 표준 함수가 입력은 scanf가 있잖아요. 근데 C++에는 Cout과 Cin이 있어요. 훨씬 더 편하게 쓸 수는 있어요. 사실 편하게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C++이 어려운 이유는 C 언어에다가 객체 저항을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건 이제 형식이니까 따로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마치 include 스탠다드 IO.h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셋을 하나 이제 마치 하나의 이제 그 함수처럼 써놓은 거죠. 근데 width가 이제 전체 길이에요. 길이 10개. 그래서 지금 이게 다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소수까지 포함돼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숫자를 말하는 건데 4개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숫자를 4개를. 그죠? 숫자를 4개를 말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그것까지 나올 리는 없지만 위에 픽스라는 게 따로 돼 있으면은 이게 소수점 아래 수치가 돼요. 그냥. 소수점 아래가 4자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표현되는 게.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숫자 4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 4개를 그냥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길이 10자리 중에서 숫자 4개니까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까지 요거만 갖다가 써라 이거예요. 요거만. 그죠? 그래서 width 10에다가 전체 10자리 중에다가 먼저 이걸 쓰는 거죠. 3.14 2를 쓰지 않고 이걸 잘라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반올림이 돼요. 그래서 뭐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 원래 10자리 줬으니까 이게 10자리잖아요. 지금 길이가. width 10자리 줬으니까 나머지에다가 별표 채워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 별표 채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해내냐고 문제로. 그죠? 이거 말고도 C++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낼 거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중요하게 내야 될 것들이, 그죠? 이거를 문제를 낸 것은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시험에서도 뭐 이런 거 똑같이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든.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를 뭐 벗어나진 않을 거니까, 그죠? 뭐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 되는구나. 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설명을 제가 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막 책을 찾아보고 막 인터넷 찾아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전혀.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져. 이거 용법 엄청 많아요. 용법 엄청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 푸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굳이 늘 필요는 없는 문제 같은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스트링인데 이제 뭐 스트링 문제가 나오면 스트링이 원래는 이제 그 자바는 그렇죠. 자바는 기본형 8개를 빼고는 다 객체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로 만들어서 객체를 취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배열이나 문자열도 사실은 그 자바란 언어에서는 다 클래스로 돼 있어요.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서 객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링 A1인데 스트링이라는 게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 만들 때 보통은 A의 new, A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레퍼런스 변수 이게 클래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스트링 클래스 같은 new를 안 쓰더라도 배열이나 문자열 같은 건 쓰기 편하도록 자동으로 이제 컴파일 될 때 new가 들어가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야.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건 사실 그것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스택이란 공간에 A1이 만들어지면서 A1이란 레퍼런스 변수, 객체가 아니라 그러면서 객체가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32 사이, 232 사이가 들어가고 이 문자열을 얘가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문제를 낼 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컨캣이나 이제 서브스트링이나 뭐 투스트링 같은 거, 뭐 인덱스 뭐 사실 인덱스가 잘 나오지도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쓰이냐 용법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 넣었던 문제도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객체 지향적인 성격을 낸 거죠. 스트링이나 스트링 버퍼로 문자를 만들어서 힙이라는 공간에 있는 객체들을 어쩔 때 가리키고 어쩔 때를 또 뭐 끊을 수 있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이 부분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뭐 합치고 헝캣이 합치는 거거든요, 두 개. 합치고 뭐 네 번째 거 골라내고 뭐 이런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스트링이라는 게 예전 그 프로그램 언어론에서 자바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던 거지만 성격은 달라요. 성격은 좀 다른 거. 보통 이런 걸로 문제 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프로그램 언어를 할 때도 이제 뭐 컨캣이라든지 서브스트링 낸 적은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이제 객체 지향적인 성격을 낸 문제가 한 90문제 되면 이런 거는 이제 한두 문제도 안 나왔던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 걸 좀 냈죠. 근데 스트링은 원래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객체 두 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객체 두 개를 이제 컨캣 합치겠다. B1에다가. 그럼 B1에 들어가는 것은 얘부터 합쳤으니까 A2부터. 그래서 hello 하고 느낌표 두 개에다가 2, 3, 2, 4, 2가 하나 이제 그 B1이 가리키는 문자열로 그러니까 객체로 다시 하나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A1.substring 4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이웃 거를 다 떼오는 거거든요. substring. 네 번째 이웃 걸 다 떼오는 건데 지금 A1이 얘잖아요. 네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안 되고 4위가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인덱스를 줄 때는 항상 그래요. 배열도 그렇고 문자열도 그렇고 C 언어도 그렇잖아요. 인덱스의 첫 번째 번호는 뭐예요? 항상 0이거든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0번째, 1번, 2번, 3번, 4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럼 얘는 뭐만 떨어지는 거니? 2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죠? 2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 B3를 봤더니 integer to string이라고 해서, 그죠? 정수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정수 만드는데 뭐라고 되냐면 B1에서 index of 3. 그러니까 세 번째 인덱스가 몇이냐 이거죠. B1이 지금 얘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요거 몇 번째 있냐? 그 숫자로 반환해서 써라.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 형태로 써라 이 말이죠. 그죠? 3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안 되고 뭘로 세야 돼요? 0, 1, 2, 3, 4, 5, 6, 7, 8. 항상 0부터. 0부터. 그죠? 여덟 번째 지금 3이 여덟 번째 있잖아요. 그럼 이게 8이 되는 거 한마디로. 맞아지겠죠. 그죠?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실제로 출력되는 게 뭐가 돼요? 제일 처음에 B1이니까 요거 출력되죠. hello 느낌표 두 개 2, 3, 2, 4, 2. 그 다음에 B2를 출력하니까 2가 나오고 B3을 출력하면 8이 출력되겠죠. 그거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이제 몇 번이에요, 지금? 요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나오고 이게 2였죠? 이게 요거만 봐도 나오네요, 사실은. 그죠? 근데 좀 양심적이네요. 이건 몰라도 맞출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건 몰라도. 그죠? 요 두 개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요거 나오고 2만 나와도 요 두 개만 알아도 요거 모르더라도 요거만 알아도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번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사실은 참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게 프로그램 언어론 문제 두 개를 넣었어요. 세 개 는 것도 아니고, 네 개 는 것도 아니고, 다섯 개 는 것도 아닌데, 이 두 문제를 이런 걸 넣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지금 컴헬반이나 정보보호로만 계속 수업하는 게 아니라 7급, 예전부터도 7급 수업을, 7급이랑 그 프로그램 언어론 있을 때부터 계속 수업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7급 문제도 그렇고, 9급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난이도를 올리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난이도를 올리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마치 앞에서 이제 뭐랑 똑같냐면 이게 24번, 25번 문제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앞에서 이제 뭐예요, 그거? 주파수 그거. 뭐 11번, 뭐 14번, 18번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또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풀긴 해야 되니까 더 이제 찾아서 심화시켜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 정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 25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보고요. 저 이제 나중에 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